자,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저장을 시작하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책임론과 관련된 부분을 다 마쳤고, 오늘은 이제 미술론과 관련된 부분을 앞 시간에 좀 보고, 후반부에는 공법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화면 잘 보이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구성 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에 관련된 쟁점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미수론에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원래 미수론은 범죄 성립에 관련된 요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하는 거고, 단지 우리가 구성 요건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있을 때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데, 자, 여기 고의,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보통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우리가 결과범이라는데,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수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자, 이렇게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도 있었어. 결과도 발생했어. 근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수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를 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와 결과까지 있었지만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데, 왜 그럼 뒤에다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미술론 설명할 때 이 앞부분에 구성요건 단계에서 설명하면 될 거를 왜 뒷부분에다 설명하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설명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띄워가지고 뒷부분에다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원래 위치는 여기다, 관련된 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총으로 빵 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맞고 아무 겉으로 결과가 없었어요. 자, 결과가 없는 상태를 놓고 보면 결국 외부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수범을 설명할 때 항상 이 객관적인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여기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고의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고의로 총을 쐈는지, 즉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지, 근데 안 맞았다 그럼 살인 미수. 얘를 그냥 상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지 않았다 그럼 상해 미수. 아니면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얘가 겁먹었다. 그러면 겁을 먹인다는 건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고 폭행죄에 기소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실수로 쐈는데 사람이 맞지 않았다. 아무 죄도 안 되죠. 즉 이런 고의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고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고의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을 논할 때는 반드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을 먼저 논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객관적 요소를 설명하다가 객관적 요소가 없으니까 주관적 요소를 먼저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수범을 여기다 설명하기는 설명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범은 이 뒤쪽으로 빼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든 논문을 쓰든 어떤 관련되는 것을 파악하든 미수범 관련된 뭐다 항상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우리 형법상 미수에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그 다음에 불능미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범죄 유형이 있어요. 자, 장애미수는 다 알겠지만은 법적 효과가 임의적 감경이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 면제다. 얘는 임의적 감경 면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돼요. 자, 근데 핵심적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얘네 다 뭐예요? 셋 다? 미수기 때문에 미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의 착수의 이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뭐다? 바로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실행의 착수가 있지 않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전의 행위는 우리가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장애미수에서, 일반적인 장애미수에서 다루는 건 이 실행의 착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바라보고, 결국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주로 논하게 됩니다. 자, 중지미수는 역시 실행의 착수에 있었지만은 실행의 착수 이후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가 이 실행 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성 관련돼 가지고 이 자기가 스스로 중지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불능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어떠한 경우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기 때문에 결국 위험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들을 중점적으로 볼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범죄 구성 요건 관련돼 가지고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결국 미수범을 논한다. 우리가 이제 미수범을 논할 때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먼저 봐야겠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가 있는데, 이 고의는 인식과 의사인데 이 고의가 어떤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자, 이 고의가 파악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요건으로 주체, 객체, 행위, 그 다음에 결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자, 그럼 주체와 객체는 일반적인 구성요건에서 놀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 행위가 우리가 실행의 착수로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가 아니라 그때는 예비음만 오기 때문에, 이 실행의 착수라는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야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결과가 발생 안 해야지. 만약에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가 발생했다. 혹시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발생하면 얘하고 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장애미수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때문에 실행의 착수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학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색깔 다시 초록색으로 할게. 이게 더 편하네. 실행의 착수를 보면 크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는 객관설과 주관설로 나눠지죠. 객관설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인 형태를 보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고, 주관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형태 변화 말고 그 사람의 의사를 중심으로 어떤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주관설입니다. 근데 이 객관설도 객관설 내에서도 형식적 객관설, 그다음에 실질적 객관설로 나눠져요. 자, 형식적 객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형식적 객관설에서 말할 때 이 형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 형식은 바로 구성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라고 하는 절도죄 구성 요건에서 실행의 착수를 논할 때는 구성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그 행위를 시작했을 때, 그때 절도가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절취행위를 시작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을 바로 이런 형식적 객관설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형식적 객관설에 의하면 문제가 뭐냐? 형식적 객관설에 의하면 보호 법익을 잘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에서 살해 행위를 시작했을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면, 총을 쐈을 때, 절취해서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이때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은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보호법익을 잘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형식적 객관설은 사용하지 않는다 잘. 그래서 이제 형식적 객관설보다 실행의 착수 시점을 좀 더 앞당기는 학설이 바로 실질적 객관설입니다. 즉, 여기서 실질적 객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 바로 전 단계 행위 정도만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착수 시점을 좀 더 앞당김으로 인해서 보호법익, 즉 어떤 행위의 개취에 대한 아니면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하는 학설이 실질적 객관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에 대해서 주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관설이라고 하는 건 범죄 의사가 외부로 표시만 되면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범죄 의사의 외부적 표현이 있으면 그냥 실행에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학을 주관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일수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교수님들 일부 교수님 책에는 독일어를 일본 애들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대로 설명하죠. 범죄 의사의 범의 비약적 표동이 있었다. 즉 범죄 의사가 비약적으로 나타났다. 표동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절충설은 주관설과 객관설을 갖다가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절충설을 얘기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럼 섞어놨으면 객관적 주관설이라 해도 되냐? 아니면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절충설을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하냐? 객관적 주관설이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행위자의 범죄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해 가지고 행위자의 전체 범죄 의사 중에서 법익 침해에 대한 법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가 개시됐을 때를 보는 걸 우리가 절충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계획이 아니라 행위자가 생각한 범죄 계획 내에서 자, 실제 화면에 보면은 이만큼이에요. 일반적인 범죄 계획은. 근데 행위자가 생각한 범죄 계획은 요만큼이다.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법익 침해에 대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실행 착수로 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가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냐 그랬을 때 범죄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 판례는 다르게 파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객관설에 의한 판례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절충설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관설에 의해서 판단하는 판례도 있어요. 자, 우리가 실질적 객관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대표적인 게 절도죄입니다. 자, 절도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밀접행위설 아니면 물색행위설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밀접행위설, 즉 절취행위에 밀접한 행위 아니면 어떤 물건을 찾는 행위 그때부터 우리가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에 반면에 이제 주관설 입장에 의하면 범죄 의사가 외부로 표현만 되면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건 대표적인 간첩죄예요. 자, 간첩죄 같은 경우는 뭐다? 간첩의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국내 잠입하기만 하면 간첩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하는 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간첩이 실제 국내 들어와서 어떤 정보 수집 행위라든가 이런 간첩 행위를 했을 때 실행 착수가 아니라 간첩을 할 의사로 국내에 잠입하는 순간 그냥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은 간첩죄와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실행 착수를 논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난파 간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다를 건너는 간첩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그냥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실행 착수를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학설은 그럼 어떡하냐? 이런 절충설 입장에서 주관적 객관설의 입장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도죄와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개 있죠. 판례 중에서 자동차 관련 판례. 즉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체포했다. 그러면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으면 열고 바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실행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 체포되면 그거는 절도죄의 미수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전등으로 비춰보다 걸렸다. 그때는 어떤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밀접한 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두 가지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의 착수 시점을 일반적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충설에 따라 판단하면 대부분의 범죄가 절충설에 의해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간접정범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이용자의 이용 행위 시에 관련된 있다. 그다음에 원자형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만취 상태의 실행행위에 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합범. 자, 결합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합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범죄가 시작됐을 때 이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여기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되어 있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같은 경우는 실행의 착수 시점이 언제냐? 주거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합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 결합범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가 뭐냐? 나중에 이제 강도죄 가서 한번 보면 되겠지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결합범 중에 문제되는 게 바로 야주강이죠. 자, 이 앞에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야주절은 즉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뭐예요? 주거 침입할 때 실행의 착수가 앞에 행위는 주거 침입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야주강은 뭐냐? 야간 주거 침입 강도는 이거는 강도이기 때문에 강도 행위가 시작됐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이건 결합범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행위인 주거 침입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 그러냐? 이쪽으로 보면 판례도 있고 주거 침입에 실행 착수가 있다 보면 판례도 있고 강도이기 때문에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 경우 판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이렇게 결합범인 경우도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을 때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해보라는 의미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본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결합범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뭐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장애 미수에서는 이렇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 미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자, 미수범 중에 중지 미수는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그럴 때, 자, 여기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로서 고의, 인식 플러스 의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 요소로서 주체, 객체, 행위, 그다음에 결과가 있다 그랬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 중지미수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에 대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겠죠. 고의가 인정되고 주체 객체가 인정되고 행위가 인정되는데 이 행위에서 인정되는 건 뭐겠어요? 여기 행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역시 인정이 돼야 돼요. 즉 어떤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의성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범죄를 중단했기 때문에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의성, 중지미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이 자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총을 두 발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총을 한 발만 쏘고, 에이, 내가 반성하는데 삶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한 발을 쏘고 그냥 중지했다. 즉, 실행행위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중지하는 경우가 있고, 실행행위를 완전히 끝내고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처럼 총알을 두 발 쏘는 경우나, 한 치사량이 19g인 독약을 먹이는데 5g짜리 두 알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한 알만 먹이고 나서 중단한 경우, 아니면 두 알을 다 먹이고 나서 중단한 경우로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실행의 착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미종료 미수와 그다음에 실행행위를 종료한 종료 미수는 나눠요. 자, 그러고 나서 미종료 미수는 뭐냐? 실행행위를 종료 안 했기 때문에 미종료 미수에서는 뭐요? 얘에서는 그냥 실행행위를 중단하면 끝입니다. 즉 실행행위만 중단하면은 더 이상 결과 발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 자의성만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료 미수는 뭐냐? 종료 미수는 실행행위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단할 실행행위가 없어요. 그럴 땐 종료 미수 같은 경우는 뭐냐? 그때는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실행행위가 중단하면 되는데 이 종료미수에서는 중단할 실행행위가 없고 실행행위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노력의 결과 어떻게 된다? 노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자의성에 이렇게 인정되고 이거 행위를 좀 더 자의성에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때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 인과관계가 인정돼가지고 얘가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지미수지만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양형에서 참작해 줄 뿐이지 결과가 발생하면 그냥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행위자가 직접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행위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되지만은 행위자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의술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관련돼 가지고는 타인의 도움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미종료 미수인지 종료 미수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요건도 놓고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례형 문제로는 만들기 힘들고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에 착수하려는 데 가지고 독약을 2알 먹여서 죽이려는데 1알만 먹이고 그만뒀다. 그러면 2번째 알을 안 먹이면 돼. 근데 2알을 다 먹였다. 그러면 해독제를 먹이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면 병원에 응급실에 대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세척을 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자, 핵심적인 개념은 그럼 뭐냐? 핵심적인 개념은 이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입니다. 자, 자의성 관련된 우리가 바로 이것도 역시 객관설과 주관설이 대립하죠. 즉 자기 스스로 범죄를 그만둔 걸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는 데 가지고, 자,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외부적 사정으로 범죄가 중단됐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장애미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내부적 사정으로 범죄가 중단됐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중지미수로 보는 것이 객관설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주관설은 뭐냐? 주관설은 이 내부적 사정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주관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주관설은 이 내부적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내부적 사정이지만은 내부적 사정을 또 구별해가지고 순수한 윤리적 동기에 의해서 범죄를 그만뒀다. 아버지가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착하게 살렸지. 그리고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종교에서는 사람 착하게 살려고 했어. 이런 순수한 반성적 윤리적 동기에 의해서 범죄를 중단했다. 이때만 중지미수라는 거예요. 그렇고 이런 윤리적 동기 이외에 다른 동기다. 기타 동기는 이건 다 장애미수라 보는 겁니다. 이게 주관설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절충설 입장이다. 자, 절충설 입장은 그냥 우리가 이 판례 입장이 절충설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한데, 판례 입장에서 절충설은 뭐라 그러냐? 판례 입장에서 절충설은, 자,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는 건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를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설 입장에서는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장애미수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없었다. 그럼 그건 우리가 중지미수로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 절충설의 입장이고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학설이 이제 객관설과 주관설 중에서 객관설은 너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설은 너무 윤리적 동기만 가지고 중립미술을 파악하기 때문에 자의성 인정될 경우가 굉장히 좁혀진다. 그리고 객관설은 그냥 외부적 사정인지 내부적 사정인지만 나누지만은 실제로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경우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는 문제점이 따라 가지고 절충설의 입장이 판례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됩니다. 단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판례를 보면은 우리 판례는 그럼 범죄 수행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즉 장애가 있으면 장애미수 없으면 중진미수라 그래요. 근데 범죄 수행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대표로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나 뭐 일반인들이나 다 판단할 때 아 저건 범죄 수행의 장애지. 범죄 수행의 장애가 아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범죄 수행의 장애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판례는 100% 범죄 수행의 장애다라고 보는 것이 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아니 범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그만둔 경우는 그런 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장애미수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칼로 툭 찔렀어. 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르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겠죠. 근데 피가 너무 막 많이 쏟아지니까 놀라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살린 경우. 자, 불을 질렀어. 장롱에다 불을 질렀는데 불이 너무 확 번지니까 놀래가지고 불을 끈 경우. 자,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범죄 수행에 장애가 있은 것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판례는 범죄를 행하는 데서 두려움 때문에 그만뒀다? 그건 범죄 수행의 장애 사유일 뿐이지 스스로 중지한 경우라고 파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불을 질렀는데 불이 확 번져가지고 놀란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놀람,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람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튀니까 그냥 중지한 경우 그런 경우 전부 다 아니라고 파악한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범죄 수행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관련돼 가지고 중지 미수를 인정하는 강간죄와 관련된 성범죄 관련된 것 중에서 중지 미수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성관계에 응해주겠다. 그 경우만 범죄 수행의 장애가 아니고 뭐 애가 아파서 애가 깨서 울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다거나 남편이 시장 갔다 돌아온다거나 이런 사유는 다 보다 그는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쓰려는지 중지미수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성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정도의 개념들을 갖다 보면 되고 이따 사령 문제 풀 때 보면 되겠지만은 사령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판례에 의할 때 자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판례의 이 절충설이 왜 타당한지만 여러분들이 언급해주고 관련되는 것들을 언급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실행행위의 중단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미종료미수, 종료미수 관련된 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가 범죄를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이 자의성에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범죄 결과를 방지해 가지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거는 중지미수 사항이 아니라 불능미수 사항이었어. 얘가 설탕을 먹여놓고 독약을 먹인다고 생각해놓고 실수로 설탕을 먹였습니다. 자, 설탕을 먹으면 사람이 절대 안 죽어. 근데 실수로 설탕을 먹여놓고 미안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뭐 유세척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 그 경우는 어, 설탕을 다 먹였다 할지라도 절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행위자는 뭐요? 이러한 결과 발생의 진지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뭐 위세척까지 하는 등을 통해 가지고 진작에 노력해 가지고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그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가 바로 불능미수 사안인데 불능미수와 중지미수가 경합하는 사안에서 과연 불능미수 사안에다가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판례와 학설은 뭐 절대 다수설은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비록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학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이제 사령 문제로 나오니까 보면 되고 이게 사실상 불능미수는 앞에서 봤지만은 임의적 감면이에요. 근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자, 행위자한테는 무조건 형이 반이 깎이거나 아니면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 입장에서는 중지미수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중지미수를 유추경하는 것이,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중지미수에 관련된 규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하는 건 불능미수인데, 불능미수는 자, 역시 주관적 요건, 구성 요건 요소, 위법성,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고의,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있을 때, 자, 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도 역시 뭐요? 역시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 행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불능미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능미수 자체가 뭐냐? 불능미수 자체가 실행에 착수했지만 객체의 착오, 그다음에 행위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자체가 뭐요? 결과가 불발생이 돼요. 자, 객체의 착오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조문에는 수단의 착오, 이 객체의 착오는 대상의 착오죠. 우리. 자, 객체의 착오는 대상의 착오, 행위의 착오는 저 법조문에서 수단의 착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이런 대상의 착오 또는 수단의 착오로 인해서 실행행위를 했더라도 결과가 불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상의 착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착오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착오의 개념이 아니죠. 즉, 착오라고 하는 건 내 인식한 것과 발생한 현실이 달라지는 걸 착오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착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착오는 대상의 착오, 수단의 착오가 아니라 대상의 불가능, 즉 수단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즉 사람을 살해하겠다 그래놓고 사람이랑 총을 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똑같이 닮은 마네킹이야. 밀랍 인형이야. 자, 그러면 그 밀랍 인형에 총을 아무리 쏴도 살인자가 돼요? 대상 자체가 살인죄에 객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 자, 설탕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죠, 먹여가지고요. 소금을 먹여서 사람 죽이겠다? 못 죽인다는 거예요. 소금이나 설탕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소금에 파묻던가 설탕으로 파묻는 방법이 없어. 먹여서는 절대 못 죽여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단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결과가 불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더라도 뭐요?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면, 즉 결과는 불발생했는데 위험성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불능미수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우리 형법 27조에 나와 있는 불능범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불능미수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뭐 일부 솔직히 지금 뭐 그 문제는 논의될 게 없지만은 그럼 객관적 구성권 요소 중에서 결과가 불발생하는 이유는 주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주체가 신분범인 경우엔 주체가 신분범인 경우에 신분이 아닌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불능미수로 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교수님 뭐 그런 거 주장하셨는데 대부분의 통설적 입장은 주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7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분법 문제로 파악하면 되지 여기다가 굳이 가져와가지고 미수범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행위자한테 불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주체 불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능미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대상이 불가능했다거나 수단의 불가능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불발생해야 돼요. 자, 그럼 결과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 판단을 해요? 어? 자, 결과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언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재판을 할 당시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사후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발생했다, 불발생했다는 건 어떤 규범적 판단이 아니라 결과가 발생했네? 발생 안 했네. 자, 딱 쉽게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실적 판단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 사실적 판단 문제는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했는지 발생 안 했는지 판단은 자, 이거는 사실적 판단이고 그다음에 이 판단은 언제 하는 거다? 이거는
사후에 하는 사후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후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당시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가 불발생했으면 무조건 불능미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불발생했는데 위험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중징 불능미수라고 보고 위험성이 없으면 어떤다? 위험성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성 판단은 언제 하는 거냐? 이미 결과가 불발생했다는 게 딱 재판할 당시에 결정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수가 아니야. 근데 위험성이 있었으면은 불능미수로 판단하고 위험성이 없었으면 저기 뭐야 불능범으로 처벌하겠다.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하는 이 위험성의 판단은 결국은 언제 해야 되냐? 이거는 위험성이 있었다 없다 판단은 법관이 하는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규범적 판단이고 그리고 이거는 위험성 판단은 이미 재판을 할 당시에 판단으로서는 결과가 불발생했다 판단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발생했지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냐 없었냐는 행위 당시로 행위시로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전 판단이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는 게 이 사후 판단과 사전 판단이라고 하는 이 입장 때문에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 관련된 추상적 위험설이 100%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수약설이 판단하고 있는 구체적 위험설 입장은 절대 우리 학설에서는 우리 현재 형법 체계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주고 위험성 판단에 관련된 학설 대립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아. 있으면 불능미수, 없으면 불능범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위험성이 있지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해요. 여기다 미수범 처벌을 하면은 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것은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불능미수든 처벌한다는 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법익 침해에 대한 법익 침해가 없었지만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입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정에서는 뭐다? 법익 침해가 없었지만 법익 침해 위험성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범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 무슨 색이 이게 오렌지색이라 해야 되나? 일단 주황색인가? 모르겠는데 이 위험성과 여기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이 위험성과 중지미수의 불능미수에서 이 빨간색의 위험성과 여기 미수범 처벌 근거로서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이 주황색의 위험성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겠죠. 응? 쉽게 생각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것과 주황색으로 쓴 건 다른 겁니다. 네모로 표시한 것과 동그랗게 표시한 건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국내 절대적인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일부 교수님들이 이 위험성과 이 위험성은 같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같다라고 하면은 자, 불능미수 논할 때 대상이 불가능해가지고 결과가 불발생했네. 근데 그냥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거예요. 왜? 이 위험성은 이미 이 법익 침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려가지고 미수범 처벌을 논한다. 그럼 이 위험성은 당연히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위험성 두 개의 위험성을 같은 거로 보면은 불능범으로서 처벌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익 침해 위험성 미수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미수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익 침해 위험성과 이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27조에 있는 위험성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독일형법은 법익 침해와 관련된 위험성 있죠. 이 위험성만을 판단하지 이 위험성은 있지가 않아. 우리 27조처럼 이런 법조문이 없다는 거. 법조문에 불능미수를 처벌하는데 이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은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법 입장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과 이거 같아 버리면 그냥 불능범으로
처벌 안 되는 경우 없고 다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위험성 관련된 학설이 나올 때, 자, 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학설을 보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뭐 구객관설이든 아니면 그냥 객관설이든 객관설이 있고, 자, 이 밑에 주관설이 있어요. 자, 주관설은 뭐냐? 주관설은 행위자가 범 이거는 뭐 이렇게 구별해두고, 주관설의 입장이란 건 범죄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건 결과 발생 저기 뭐 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걸 우리가 주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설을 이 위험성을 주관설을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불능미수로 대부분 처벌된다는 겁니다. 즉 불능범으로 처벌 안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설은 기본적으로 범죄 의사가 표시되면 바로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가 의사가 표시되면 위험성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독약으로 뭐 죽이겠다 의사가 표시되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 설탕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사가 표시됐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설탕을 먹여버려요. 먹여버리면 어떻게 사람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관설 입장에서 범죄 의사가 표시됐는데 그러면 불능미수 처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설의 입장에 의할 때 유일하게 이 주관설의 입장에 의할 때 유일하게 저기 뭐야 범죄 의사에 유일하게 불능미수임에도 불구하고 불능범임에도 불능미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설탕의 살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설탕에 살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설탕을 먹인 거. 그럼 범죄 의사가 표시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가지고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한 경우, 이 경우도 다 뭐다? 이 경우도 이 주관설의 땐 불능미수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주관설일 때만 불능미수고 나머지 학설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학설일 때는 다 뭐야? 다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 하나 여러분들 이해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객관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교환을 하는 것처럼 결과 발생을 갖다가 결과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을 나누는데,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은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보다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뭐야? 이 경우는 불능범이고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즉 여기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바케라 그래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불가능한 경우. 그 경우는 저기 뭐야 불능미수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지 상대적으로 불가능한지 개념적으로 불가능한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불가능한지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설을 취하는 견해는 없죠.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주관설 입장에서 판단하면은 그러니까 독일은 기본적으로 주관설 입장에 판단을 해요. 여기 범죄 법익 침해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익 침해 위험성을 주관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가지고 주관설 입장에서 판단하면 어떡합니까? 불능범이란 건 없고 대부분 다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러므로 이 주관설의 입장에서 의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위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 위험을 말해야 된다. 맞죠? 구체적 위험설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즉 구체적 위험설은 뭐냐?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의사만 놓고 판단하지 말자. 자, 행위자가 인식한 거,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자, 그다음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거.
인식할 수 있었던 거를 놓고 나중에 사후에라는 건 뭐야? 재판할 때 일반인이 판단이 아니라 일반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일반 경험칙이라는 건 일반 법칙에 따라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 학원 교재라든가 뭐 교재에 잘못돼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판단하는데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이 사후에 판단하는데 일반 경험치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일반 자연과학 법칙이라든가 일반 경험치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고 생각했어요. 자, 행위자 인식은 뭐야? 설탕에 살인력이 있어. 근데 일반인의 인식은 뭐야? 일반의 인식은 설탕은 살인력이 없다는 걸 일반인이 알고 있는 거고 일반 경험치에 따라 판단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 위험설이에요. 자, 구체적 위험설은 위험이라는 걸 너무 주관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행위자 인식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일반인의 인식도 섞어가지고 사후에 재판할 당시에 일반 경험치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학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다를 때 일반인의 인식을 우선할 것인지 행위자의 인식을 우선할 것인지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자의 인식을 한다는 견해는 왜 행위자의 인식을 우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인의 인식을 왜 우선해야 되는지를 각각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학설이 맞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이 구체적 위험설이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구체적 위험설을 안 택해요. 왜 안 택하냐면 자, 이건 사후에 일반 경험치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위험성은 뭐예요? 우리의 위험성은 결과가 이미 불발생했기 때문에 이 불발생한 위험성에 대해서 뭐요? 결과가 불발생한 위험성에서 다시 한번 위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전적으로 돌아가서 행위 당시로 돌아가서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판단의 원칙에 적용되는 위험성을 사후에 판단한다는 이 견해는 구체적 위험성은 우리 입장에선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걸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 위험성을 주장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특히 돌아가신 이재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재상 교수님, 장영민 교수님, 그다음에 저기 강동욱 교수님이 강동범 교수님이 그 뭐야 삼인공조로 책을 쓰셨는데 지금 삼인공조 쓰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문제점을 구체적 위험편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후에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구체적 위험성을 주장하시면서 이재상 교수님 뭐라 하느냐 독일에 이런 견해가 있다.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을 놓고 일반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이 판단은 뭐다? 이 판단은 사후적 예후 판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사후적 예후 판단이란 말을 해요. 이 예후 판단이라는 건 앞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후에 판단하지만 앞의 상황에서 놓고 판단하겠다는 게 바로 이 예후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교수님도 이 구체적 위험설이 갖고 있는 자체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만 유일하게 사후적 예후 판단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의 입장인 추상적 위험설은 뭐냐? 자,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걸 놓고 행위자의 인식을 놓고 행위자 인식만 놓거나 아니면은 하나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위자의 인식을 놓고 행위자의 인식대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가정해요. 자, 행위자 인식과 행위자의 인식대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 놓고 이걸 누가 판단해요? 이거를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 경험칙에 따라 알려진 경험칙에 판단하는 거고 이 추상적 위험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행위 당시로 올라가지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경우 행위자 인식은 뭐예요?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는 거지만 그리고 실제로 설탕을 먹였다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야 설탕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여?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뭐다? 그 경우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 위험설은 추상적 위험설을 비판하는 게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은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주관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서는 주관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주관설은 오로지 행위자의 의사만 놓고 위험성을 판단하지만은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의사를 놓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뭐다?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인식을 놓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뭡니까? 재판을 할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바로 행위할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걸 놓고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적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설이 주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이 대립하지만 판례 입장이 추상적 위험설이 당연히 타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수범 처벌에 있어서의 중지 불능 미수범 처벌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관련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미수범은 지금 설명한 이 정도가 다예요. 끝이에요. 나올 논점이 없어. 각각에 관련돼 가지고 실행의 착수, 자의성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위험성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로 잘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시험에만 나오까지 본시험에 안 나왔지만 아까 말한 이 불능미수하고 중지미수가 결합된 경우 그때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써놓고 불능 저기 뭐 자의성 여부를 쭉 판단한 다음에 불능미수였지만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경우는 행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를 유추적용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설명들을 마치고 바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큰가? 이 정도도 보이죠? 예. 자, 기출문제로 변호사 시험에 17년도 제6회 시험에 실행 착수와 관련된 케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실행 갑과 을은 자신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금원을 빼앗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즉, 이 갑과 을이 어떻게 했냐?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얘네들이 그 전에 했던 거는 강도로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빠지니까 강도가 힘들겠다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도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소유의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갑은 자동차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겨봤어요. 자,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을은 뭐였냐? 그 옆에서 망을 봤어. 아우, 두 놈이 같이 했네. 자, 이건 뭐야? 이건 특수절도예요. 합동절도죠. 자,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그때 근처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보던 경찰 피가 나가자 갑과 을은 각각 도주했다는 겁니다. 야, 절도의 실행이 착수했는데 완수는 못했네. 그러면 이건 절도의 미술 텐데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합동절도, 특수절도의 미수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뭐 간단한 케이스야 이건요 너무. 근데 뭐 큰 쟁점은 아니었는데 밑에서 보는 것처럼 얘네가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뭐 합동범이 인정되는지 뭐 관련돼 가지고 다 인정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특수절도에 관련돼 가지고는 2인 이상의 합동을 말하는데 뭐 절도의 실행 여기 보면 2인 이상의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는 특수절도가 성립한다. 이때 실행의 착수 시기는 특수절도가 성립한다 그러면 뭐 합동범의 개념 간단하게 써주면 되고 그럼 중요한 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어디냐?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그냥 일반 절도죄와 동일하게 밀접행위설, 물색행위설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절도죄와 관련돼 가지고 결합범인 경우만 앞부분의 범죄로 오고 나머지 그러니까 단순 절도 그러니까 야간 주거 침입 절도하고 손괴고 야주절
요 두 가지만 주거 침입 시에 실행 착수가 있는 거고 단순 절도라든가 아니면 흉기유대 절도라든가 합동 절도라든가 다 뭐요? 이런 절도는 일반 절도죄와 실행 착수죄는 똑같아요. 자,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자동차와 관련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실행에 착수해야 하는 학설은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주관적 객관설, 주관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다? 절도죄에선 실질적 객관설의 입장에 의한다는 겁니다. 즉 밀접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판례에 따를 때 사안에서 갑과 을이 공모하여 A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겨온 것은 타인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합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공모 공동정보설, 가중적 공동정보설, 현장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는 현장설이다. 자, 학설 대립은 이렇고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이다 보면서 왜 현장설이 타당한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나중에 합동본 문제가 나오면은 합동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합동본 문제는 학설 대립이 국내에 거의 없어요. 그냥 판례 다수설이 현장설의 입장입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좁게 해석되냐 관련돼 가지고 자, 우리가 특수 절도라고 하는 이 합동범은 공동보다 좁은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합동범에 대해서 공동정보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쓸 때 이유가 왜 판례가 타당하냐? 그러면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보보다 형을 가중하기 때문에 공동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으로 좁게 해석하는 현장설이 타당하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이뤘으므로 얘는 결국 특수절도에 미수범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문제들을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년도 제3회 변호사 시험에도 이제 중지미수에 관련된 사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자, 미출 측만 보면 화가 난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의 집에 가 주변에 집으로 가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살해 의사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뭐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거고 어, 집으로 가 집 주변에 뿌렸기 때문에 현주건조물에 다 방어한 거네. 자, 불을 질렀다.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갑에게 전화해 집 바깥으로 빠져나게 갖고 갑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죄에 관련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결과를 방지시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의성이 인정되겠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기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렀다는 건 뭐예요? 불을 질렀다는 건 이미 불이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판례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그냥 독립연소설에 의하면 현주건조물 방화 기소가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아까 실행에 착수 관련돼 가지고 살해 의사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치솟았다. 그거는 그냥 바로 여기 보는 것처럼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기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미수범 처벌금도 없고 그리고 독립연소설에 의하면 당연히 기소해요. 자, 그리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실행 착수는 인정되는데 자, 사망의 결과를 방지했어요. 그럼 이때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의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학설을 가지고 옛날에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규범설, 프랑크 공식 있었는데 이거 빼도 됩니다, 이제. 프랑크 공식 규범설 주장하는 변은 별로 없어요. 프랑크 공식 주장하는 거는 이문 교수님이 뭐 독일 견해의 프랑크 공식이 맞다 그래야 되는데 필요 없고 규범설도 뭐 솔직히 규범설도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의성에 관련된 판례 관련된 학설 대립은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객관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주관설의 절충설의 내용 언급해주고 주관 아니야 객관설 언급해주고 주관설 언급해주고 절충설 언급해주면 되죠. 이 순서대로 언급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경우 장애미수,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경우 중지미수를 한다. 그 중에 주관설은 내부적 사정 중에서도 윤리적 동기에 의한 경우만 중지미수고 나머지는 장미수를 한다. 그러나 절충설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자, 근데 판례가 절충설 정대 판례는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있는 사정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판례가 타당하다. 이거는 객관적 절충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주관과 객관을 혼용해서 판단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제 요건 이호준 교수님의 워딩인데 자율성은 자의 여기 뭐 자의성은 자율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그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규정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조금 뭐 그냥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돌려서 얘기한 것뿐이지 뭐 근거를 드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이 자의성은 그냥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일방적인 객관적 입장이라든가 주관적 입장보다는 이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절충적인 입장에 판단하는 절충설이 타당,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거고. 자, 절충설에 의할 때 불길이 치솟는 것을 당황했다는 사정은 뭐요?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백에, 을에게 중지 및의 자의성이 인정되는 것. 이게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해요? 판례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자의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견해를 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판례처럼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봐도 되고 학설처럼 범죄 수행에 장애가 안 되는 것으로 봐도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예, 변호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분 저기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그 밑에 모의 시험에서는 모의 시험에서 이 19년도 나온 모의 시험은 솔직히 불능미수 저기 관련돼 가지고 위험성 관련된 판단이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중간 간의 불능미수 케이스였습니다. 자, 중간간이라는 거는 객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실제로 객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어. 그럼 중간간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간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항거불능 상태에 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의 착오로 대상의 불가능으로 결국 중간간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로 본 겁니다. 판례가 대법원이 잘못 본 거죠. 학자들은 이거 다 비판해요. 대부분이. 이 장애미수지 무슨 불능미수냐. 어? 그리고 아니 얘가 강간을 안 한 게 아니었냐. 간음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무슨 미수냐. 간음이 이미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간간의 불능미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고 중간간의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로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학자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장애미수로 판단하냐. 그 객체 관련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판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위험성 놓고 판단한 건데 자, 일반적으로 얘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나중에 판례가 판단해요. 근데 그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피해자가 주량이 보통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이에요. 근데 그날 섞어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먹었는데 그날은 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취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 피해자의 주량과 어떤 그날의 심신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불능미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미수가 될 수도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판례가 잘못됐다 가지고 이걸 장애미수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좀 잡소리였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밖에 못 나온다는 거야 지금 19년도 모의 시험처럼 19년도 모의 시험처럼 이렇게 딱 케이스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고 밖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 케이스는 뭐냐? 이 케이스는 자 갑과 을은 뭐 돈을 주었음에도 누군가가 이제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 어떻게 했냐?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혼자 만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삐녀를 보고 갑은 병에게 삐녀가 만취해 정신을 잃고 서 있으니 주전문을 잠그고 망보면서 차례로 간음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제안한 게 뭐요? 만취해 엎드려 있는 한거불 형태에 있는 삐녀를 보고 간음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에 대해서 우리가 범행을 제한한 겁니다. 근데 얘는 승낙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이제 범죄의 죄책은 뭐냐? 중간간이에요. 그럼 중간간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중간간에 실행의 착수가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갑은 문 앞에서 망을 보다가 너무 피곤한 생각이 들어 병에게 아무 말 하지 그대로 주점을 나와 귀가을 했어요. 근데 갑이 귀가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병은 어떻게 했냐? 병은 삐녀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삐녀는 술을 먹고 만취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거불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논하느냐? 자, 얘네는 결국
특수 중간간이라든가 아니면 중간간죄 불능미수가 성립되는 것이 문제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중간간의 성립 요건 간단하게 써주면 되죠.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가늠하며 성립하는 범죄다. 불능미수가 문제된다. 그러니까 불능미수 요건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관련돼 가지고 불능미수에 있어서의 성립 요건, 즉 중간간에 고의가 있었느냐? 중간간에 고의는 당연히 있었고 얘네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자 그랬기 때문에 갑과 가늠하기로 공의가 인정된다. 자, 실행에 착수했냐? 실행에 착수 문제하자 되지도 않아요. 이미 가늠까지 했기 때문에. 그럼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냐? 자, B는 만취로 인한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중간간죄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럼 위험성이 있었냐? 위험성이 있었냐를 판단할 때 위험성의 판단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견해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의 입장에 따지지만은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견해는 제가 쓴 거예요. 이건 뭐다? 판례가 타당하면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 쓰는 겁니다.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사후 판단에 따라 결과 발생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위험성보다는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 추상적 위험설이 우리 형법의 태도와 부합함으로 판례가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 병의 생각은 B가 만취로 인한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고 병이 인식한 대로 B가 한거불능 상태였다면 추상적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일반인 입장에선 그 당시의 판단은 B가 한거불능 상태였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면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밑에 박스는 뭐예요? 밑에 박스는 이거는 구체적 위험설에 의해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호준 교수님의 교환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자, 우리 형법의 미수범 규정 체계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미수범의 가반성을 인정한 체계로 정립됐다는 점, 위험성 개념이 불능미수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한 근거로 들고 있는 두 가지는 다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설이든 추상적 위험 상관없이 위험성 개념은 불능미수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구체적 위험설이나 추상적 위험설이나 똑같이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수범의 규정요건 체계는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개의 입장, 아까 말한 위험성의 입장을 다르게 보는 그런 견해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 위험설은 뭐예요? 피고인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 한거물론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사정, 일반인도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놓고 볼 땐 결국 일반 경험치에 따라 판단해 봤을 땐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둘 다 위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간간죄 불능미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좀 받으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갑의 제처가 뭐냐? 얘는 이제 중간간에 불능미수와 관련돼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겠느냐? 공모관계 이탈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모관계 이탈은 뒤쪽에서 보는데 공모관계 이탈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이 공모관계가 이탈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탈의 주관적 요건으로 의사표시, 즉 이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객관적 요건으로 인과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얘는 명시적 의사표시도 없었어요. 아니면 묵시적 의사표시도 없었다. 그러면 얘는 아예 의사표시도 없었다는 겁니다. 설령 의사표시가 있었어도 인과성을 제거했냐? 인과성 제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수정을 해놓으세요. 좀 수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인탈의 객관적 요건 관련돼 가지고 인과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제거가 필요 없다는 견해, 구별설이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견해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견해 아니면 구별설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환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판례는 구별설의 입장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구별설이라 가지고 단순한 공모자다. 그러면은 인과성 제거가 필요 없고 주모자다 그러면 인과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시험 문제 보니까 요즘은 시험 문제가 얘가 지금 이 케이스도 보여. 이 케이스도 얘가 주모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한 대등적인 관계자인지 잘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뭐라 그러냐, 인증 관련돼 가지고는 이걸 판단할 때 판례가 구별 사리를 하지 말고 판례는 필요설에 의한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학설을 필요설로, 판례를 필요설로 보는 학설도 있고 판례는 구별설이라 보는 학설도 있어요. 판례는 딱 하나로 나와 있는데 판례를 평가하는 거를 필요설이라는 입장, 구별설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판례가 필요설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모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판단하면 어떻게 한다? 다 무조건 인과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공동정범 가서, 아니 공모명령이랑 공무원관계 이탈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그냥 뭐 인정되지 않는다. 이탈이. 그렇기 때문에 갑은 중간간 불능미수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년도의 문제가 바로 불능미수의 중디미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불능미수와 중디미수로 같이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평소 자르신을 무시하는 갑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을은 어떻게 했냐? 을은 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독약을 구해달라고 병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병이 을에게 독약을 구해줬습니다. 며칠 뒤 을은 커피에 독약을 타 갑에게 주었고, 자, 이를 마신 갑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를 본 을이 이제 어떻게 했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자의성 인정되겠네. 근데 이제 을은 치사량의 독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치사량의 현저히 미달하는 양을 넣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을의 죄책을 논하면 어떡하냐. 을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범죄를 중지시킨 자의성이 대부분 인정되고 실제로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중지미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려면 얘 중지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는 원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불능미수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관련돼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뭐 쟁점은 필요 없고 이것만 보세요. 살인죄 불능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 뭐야? 어. 자, 살인죄 불능미수 관련돼 가지고 뭐 불능미수를 판단해 보면 어떻게 돼요? 판단해 보면 뭐 이런 위험성이 뭐 있으면 위험성이 있다. 살인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불능미수 사안인데 중지미수를 적용하려면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배점짜리 보면 40점짜리 배점 중에서 이 의뢰 쟁점을 논하는데 이것이 여기다 쓸 때 불능미수 써놓고 그다음에 중지미수 써놓고 다 써야 돼요. 어? 지금 교환 있으면은 교환 봐보세요. 살인죄 불능미수를 논해놓고 나서 불능미수를 논해놓고 할 때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여기 말하는 이 위험성, 뭐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있었냐 이걸 논하고, 그다음에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자의성 다 논해놓고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걸 논해야 됩니까?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이 결합 케이스는 옛날에는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불능미수 사안은 별로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의성 관련된 이 중지미수의 사안만 쭉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자, 얘가 스스로 범죄를 중지했느냐, 뭐 객관설, 주관설, 정추정설의 입장이다. 판례는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충설에 따를 때 사안에서 을한테는 자의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의성이 인정되는데 자의성 인정 관련돼 가지고 또 판단했던 게 뭐냐? 그럼 얘가 자의성 인정되는데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 실행미수, 아까 이제 종료미수죠. 종료미수가 인정되려면 자의성 요건과 그다음에 행위자의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방지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안에서는 뭐요? 자의성 요건 및 방지행위 요건을 충족해요. 근데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지미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즉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데 결과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불능미수 때문에 안 된 거다. 자, 그렇다면 불능미수 때문에 안 됐다고 했을 때 중지미수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 중지미수를 그냥 적용할 것이냐? 불능미수를 적용할 것이냐? 중지미수 적용 불가했을 때 요 사안만 보고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부분에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위험성 여부까지 다 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성 여부가 논하는 게 아니라 불능미수에서 결과가 불발생했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험성 여부는 여기 논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앞부분 관련된 부분, 이 앞부분 관련된 이 불능미수에 관련된 위험성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중지미수에 관련된 부분만 논해주고 나면 충분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여기 보면 결국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검토 및 사안에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한데 저도 이제 솔직히 보면은 자의성 및 결과 발생 방지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능미수 사안에 대해서 중지미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해 반면 성등과 이는 자, 여기 보면은 길게 쭉 써 있는데 자, 여기는 쉽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만 쓰면 돼요. 위험성이 더 적은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지미수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 정도만 언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위에 거 다 쓸 필요 없어요. 즉, 왜냐면은, 자, 불능미수가 더 위험해요? 중지미수가 더 위험해요? 어? 자, 왜냐면, 행위의 위험성이 더 적은 거, 그거는 중지미수입니다. 응? 자, 위험성이 더 적은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면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타당하다. 유적용 하는 거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랬을 때, 이 견해가 통설이에요. 이 견해 주장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국내에서 여기다가 그냥 불능미수일 뿐이다. 중지미수 적용 불가다. 라고 주장하는 분은 딱 한 명이 한 명. 한 분이에요. 한 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이제 한국, 일본, 독일에 살아있는 유일한 대가라고 하는 김용원 선생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90이 되시죠, 그죠? 지금 한국 학술원에 저기 그 사회과학 분과 법학 분야 분과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지금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거의 뭐 대가시세요. 이 부분의 제자들이 다 뭐 저기 누구냐 성면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있다. 그리고 이세상 교수님도 이분한테 다 뭐 저기 저 배우고 뭐 이랬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옛날에 주장했던 거라 가지고 이 불능미수설 적용 불가설이 아직까지 교과서에 남아 있는데 이분 말고는 그러니까 이분은 제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이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관련된 주장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에 부분 이거 길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서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행위자에게 유리함으로 유추 적용하는 게 유리함으로 그러니까 중진미수로 적용해 주는 게 유리함으로 유추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냥 결론을 맺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방조범 문제는 나중에 뭐 방조행위 와서 자세히 보면 됐고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방조범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 제가 이제 내년 시험에 반드시 꼽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방조범에 관련돼 가지고 한 인과관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난달 9월 9일 날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봤어요? 예? 여러분들 주거침입죄에서 저기 주거침입죄에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말고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이제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9일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주거침입죄 관련된 판례 두 개만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9월 9일날 난 판례 중에 더 중요한 판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방조행위에 대해서 방조행위를 우리나라 대법원이 처음으로 방조행위에 대한 평가를 했고 방조행위에서도 방조행위와 본범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인과관계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9월 9일 날. 그거는 나중에 방조범 할 때 그렇게 판례 전합체 판결 아직 유포가 안 됐는데 제가 구에다가 드릴 테니까 그때 방조범 할 때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조범 케이스 제 문제집은 방조범 케이스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볼 거고 자 여기 이제 14년도 모의시험 한번 불능미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파보세요. 이거 그냥 쭉 보면 쉬워. 설명해 준 거 그대로입니다. 단지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됐냐? 자 여기 구체적 위험성이 타당하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위험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 위험성에 의한 답안 해설이에요. 자, 그럼 추상적 위험설일 때 어떡하냐? 자, 이거는 밑에 박스는 뭐야? 박스는 추상적 위험설의 판단입니다. 자, 추상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봤던 것 사업 판단에 따라 결과 발생 가능성의 여부 판단은 구체적 위험설은 추상적 위험설이 우리 영법의 태도와 부합함으로 판례가 타당하다. 자, 근데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위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게 더 맞아요. 위험성이 부정된다? 이거 부정되는지도 의문이야, 이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판단이 딱 타당하다라고 볼지는 되도록이면 시험 문제 쓸 때는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판례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개념을 학설에 따른 것들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뭐 출사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불능미수에 관련된 판례까지 다 봤고 나머지는 이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죄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